국가의 명운이 걸린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 불리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예산을 단 1원도 따오지 못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추경호입니다. 대구가 지금 발칵 뒤집힌 상태입니다. 테슬라 유치라는 달콤한 말에 넘어가 내란 피의자 추경호를 대구시장 자리에 올려준 대가 이진숙을 대구 국회의원으로 밀어준 결과 대구 시민들이 그 청구서를 지금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셈입니다. 법적 리스크가 목을 조여오는 상황에서 민심까지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추경호는 그야말로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김어준 총수의 진단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강유정 대변인의 폭탄 발언까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거 성공합니다. 이 대통령 일머리가 역대급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중요한 국책 사업입니다. 중국에서는 국운을 걸었다고 표현했었고 어제 소개드렸지만 청와대 정책실장을 이제 국가가 플랫폼이다 선언했고 이 대통령은 새로운 대한민국이다 얘기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과장 하나도 없이 단군 이래 최대 국책 사업인데 이 언론은 전반적으로 시큰둥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 이렇게 언론이 시큰둥한지. 윤석열이 했던 이병태 씨가 말하는 이것도 일종의 쇼라고 생각하는 건지. 윤석열이 반도체 투자쇼 했던 적 있거든요. 뭐 용인에 500조 투. 이건 삼성이 원래 가지고 있던 계획을 마치 자기가 결정한 것처럼 발표했던 건데 저런 건 쇼예요. 근데 이건 국가 대개조 사업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박정희의 경부고속도로를 우리가 산업화의 변곡점이라고 말합니다. 보수에서는 특히 그렇게 강조하는데 실제 그런 면이 있어요. 그 내륙의 생산기지 구미, 대구, 울산, 창원에 공단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부산항 거쳐서 해외 수출. 이 물류 사설이 경부고속도로로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서 60년대와 70년대 수출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수출 주도형 한국형 산업화가 본격화됐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당시 건설비가 경부고속도로 429억이에요. 근데 그때 국가 재정 규모가 6천억 대였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의 6%대를 부은 거예요. 한 번에. 작년에 우리 정부 예산 670조였거든요. 네. 그렇게 환산하면 한 40조를 한 번에 쓴 거예요. 근데 당시는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 하나에 국가 1년치 예산 6%를 쓴다고 그래서 야당도 반대했고 당시 세계은행, IBRD도 타당성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했고 실제 물류 사슬 체인을 완성했죠.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라고도 평가하는데 그 이후로 김대중 정부가 초고속 정보통신망, 정보고속도로 사업도 당시 40조 규모였고 그때 최대 단일 산업이었고 그 덕분에 우리가 인터넷 시대를 열었어요.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규모 면에서도 단군 이래지만 앞서서 부산 고속도로나 이 정보고속도로는 국내 사안이었어요.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따라잡기 위한 사업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AI 시대 맨 앞줄에 우리가 서서 나머지 국가를 선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년 만에 처음 온 기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흥분됩니다. 어머, 내 생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네? 대단한 일인데? 그래서 이 일 하나하나가 궁금한데 언론은 대체로 시큰둥해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 사안을 계속 짚어갈 텐데 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기회가 저는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올해 열리는 기회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가만히 있습니까? 다른 나라도 상황인식 비슷해요. 근데 우리한테 먼저 열린 거예요. 뭐 거론되는 금액들이 워낙 엄청나서요. 지금 한겨레 일면에 보면 호남, 충청, 영남에 반도체 AI 1,600조 투자 이렇게 적혀 있지만 저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그쵸.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한다고 밝힌 금액만 그냥 단순 덧셈만 해도 4,755조가 됩니다. 와, 이건 난 부루마블 할 때도 못 맞춰본 돈이야. 이거. 내가 이 숫자를 듣고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인데 우리도 다 부자 되겠죠? 아니, 나는 그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최근에 뭐 AI 관련해서 새로운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학자들도 계시고 뭐 많잖아요. 예전에 그 석유가 나오기 시작하고 나서 오일머니로 중동 국가들이 잘 살게 되면서 그럼 돈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국가에. 그리고 석유를 대부분 국유화했으니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학교도 공짜로 다니게 해주고 뭐 집도 공짜로 주고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었잖아요. 네. 야, 이거 반도체 AI 잘 돼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전 잠시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의 부가가치가 날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기업들도 알고 정부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투자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음. 윤석열 정부 시절에 아 대왕골에 우리 산유국 갑자기 긴급 브리핑했잖아요. 막 거의 엄청나게 많은 매장이 된 뭐 난리가 났어. 그리고 막 딱 조사해 보니까 1인 법인 누구였죠? 네. 구글에. 네. 아, 에브레유 박사. 맞아요. 그 통나무 그 미국의 통나무 집 사세요. 아, 휴스턴에. 그러니까요. 그 리더가 바뀌니까 얼마나 다른가라는 게 되게 느껴졌어요. 여러 가지에서 평가가 나오는데 지금 뭐 1973년 이제 박정희 정권 시절에 중화공업 육성 계획 발표한 이후에 최대 프로젝트가 그때가 이제 말하자면 국가를 한번 대개조하겠다, 우리가 산업화로 가겠다 이런 선언이었다면 지금 이게 이제 그거에 버금가는 산업 대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사실 이제 뭐 IMF 이후에 우리가 국가 주도로 뭘 이렇게 해본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기업들이 다 각계 약진을 해왔던 거고 우리는 이제 그거의 묶음으로서 존재했던 거잖아요. 예를 들면 반도체도 어쨌든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의 결단이었고 하이닉스도 뭐 마찬가지였고 현대차가 성장한 것도 사실 뭐 그게 국가가 뭘 해줬다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게 기조가 바뀌었다 이런 이제 선언도 되고, 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담론이 처음 나온 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근데 그 후에 지금 20년이 넘게 흘렀는데 한 번도 그래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데 뭐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찾지를 못했었어요. 야, 서울대를 내려보내면 좀 낫지 않나? 되지 않나? 아니면 다양한 아이디어들은 청와대가 많았었죠. 가야 되지 않나? 아니면 뭐 메가시티를 해야 되나? 했었는데 결국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담론으로서 존재해 왔던, 그리고 지역 소멸이라든지 지방 분권을 위해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실 그 큰 프로젝트고, 훗날 뭐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재명 정부의 한 장면을 꼽으라면 저는 어제가 되지 않을까. 이거는 역사의 한 페이지죠, 분명히. 지금 뭐 4,500조 원 넘는 돈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1년 예산이 700조 정도예요. 네. 그러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한 기업이 투자하겠다고 한 게 대한민국 예산이 3배 정도 되는 것을 각 기업들이 지금 투자 계획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뭐 많은 분들이 인상적으로 본 장면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이 두 기업 회장에게 고맙다며 90도로 인사하는 모습. 더 많이 숙였잖아요, 대통령이. 아니 처음에 네. 절하겠다 그랬었대요. 진짜로. 강훈식 실장이 말렸다는 거죠.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저는 좀 오버한 것 같긴 한데. 네. 예. 아무튼 곽우신 기자는 이 어제 발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좀 약간 복잡하긴 한데 어. 예, 왜냐하면은 그 어쨌든 재벌 총수들을 영웅이라고 추대해 주면서 이렇게 국가 행정부의 수반이 이 90도로 절을 하는 모습이 과연 어떤 시그널일까? 뭔가 노무현 전 대통령 예전에 이 권력을 시작으로 넘어갔다가 뭔가 그런 것도 떠오르듯 하면서, 근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가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민간과 시장의 조력 없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본주의라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어쨌든 부가가치를 계속 만들어가지고 지금 성장 동력이 많이 약화돼서 우리나라가 이제 노쇠해지고 있구나, 성장 동력을 어디서 만들어낼까 계속 고민이었는데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뭔가 구멍이 하나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가가 적극 나서는 거는 정부로서 너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거기에 시장에 좀 조력을 얻어가지고 특히 지금 요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이 한국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또 행운이고, 또 그 발전 바탕에 또 국가가 얼마나 기여한 역할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업의 책임도 다 할 겸 또 국가가 이전부터 항상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과제들이 맞물려 있잖아요. 그렇죠. 이 수도권을 좀 벗어나가지고 이 균형 발전도 좀 이루고, 특히나 낙후됐던 지역들에 뭔가 큰 것도 만들어 주면서 기업도 상생할 수 있는 자리가 뭘까? 이전까지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아주 눈에 띄게 성공한 사례가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시도에 범직한 프로젝트인 건 분명하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예. 논리가 차라리 아니 그 시장과 민간에 맡겨야지, 왜 정부가 자꾸 나서가지고 큰 정부 역할 하려고 하냐, 뭔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호남 꼭 줘야 됩니까? 영남도 주세요. 이런 식으로 지역주의 하겠다고 하는 거는 뭐 자기들이 원래 이데올로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너무 좀 속보이지 않는가. 그렇다고 해서 이번 프로젝트 그러면 진짜 영남이 소외됐냐, 저는 그것 자체가 약간 프레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영남에도 지금 투자된다는 게 뭐 구미부터 시작해서 울산도 있고요, 뭐 거제도 있고요.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형태의 반도체와 AI 관련된 이 거점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모르겠어요. 뉴스에서 아예 지워지고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터 얘기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뭐 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용수와 전력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용수가 부족하지 않냐? 그 광주에 그 가뭄 있었던 거 기억 안 나냐? 뭐 이런 식의 논리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좀 뭐 호도되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곽우신 기자가 비판한 것 같은 비판, 예를 들면 두 개의 기업과 함께 이 국가 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그 기업 총수들을 영웅이라고 칭하는 이 방식의 접근, 이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통적인 예. 의미의 어떤 이제 국가 기업의 관계에서 저는 이제 뭐 그런 비판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비판은 전형적인 말하자면 생트집 잡기죠. 생떼 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대구나 구미에 줘도 됐냐, 우리 지지 기반에 줘도 되지 않냐, 뭐 이런 수준의 얘기인 거고, 전력이나 용수의 문제는 예를 들면 그게 구미에 가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전력을 더 많이 필요하는 건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근데 그렇죠. 이거를 전국 광역 단위에 지금 6개인가 8개인가의 계획인 거잖아요. 이게 아마 전기 문제가 더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세종에도 가고 뭐 여러 지역에 가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결국엔 해결해야 되는 거고, 이 비판이 똑같은 비판이 1973년도에 중앙 육성계획 제가 찾아보니까 그때도 있었어요. 그때 사실상 창원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지금 이제 여산단지가 있는 여수 일부 지역이라든지 이런 단지가 개발된 건데 그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허벌판이에요, 그냥. 네. 허벌판이에요. 제가 오늘 울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당시 그 73년도가 되기 전에 있었던 게 62년도에 울산이 시가 되거든요. 현대중공업, 현대조선소가 울산에 유치가 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시가 돼요. 네. 그때 사진 보면 울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논반. 네. 그 조선소를 만들기 위해서 뭐 유명한 일화들이 있잖아요. 정주영 회장이 앞에 배로 물 맞고 그렇게 조선소 만들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뭐 남동 임해공단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포항에서부터 울산 지나서 부산 지나서 저렇게 경남 일대 그리고 아까 여수 산단까지 가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외웠던. 예,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네. 그 시간이 지금 2026년까지 오면서 영남 기반으로 그들이 정치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호남, 충청, 강원 다른 지역에 무언가가 진행된다고 이 사람들이 지금 손 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왜 우리 동네 안 주냐? 네. 이건 너무 구태예요. 그러니까 네. 구태죠. 구태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얘기, 대통령이 지금 던진 거는 이 그랜드한 얘기를 그렇게 마이크로한 부분들, 그 다음에 편협적인 부분들로 따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 외에 여러 비판들도 또 하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전당대회 총알용이다, 뭐 이런 얘기. 누가 전당대회 총알로 2,000조를 씁니까? 4,700조입니다. 네, 4,700조를 씁니까? 뭐. 할 거였으면 지선 전에 발표하지 않았겠어요? 네, 정치 예를 들면 그렇게 정치 효과를 낼 거였으면. 그렇죠. 뭐, 선거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뭐 그 전에 발표했으면 선거용이라고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 있습니까? 뭐 기업 8비 틀어서 2,000조 뭐 삥 뜯는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업이 8비 틀렸다고 2,000조를 투자하냐고요. 이게 규모에 맞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이게 보니까 10년, 뭐 길게는 20년 가까이 그렇죠. 걸릴 수 있는 프로젝트인데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이 정권 차원에서 이게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좀 뒷받침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삼성이든 SK 하이닉스든 어제 대통령이 뭐 영웅이라는 표현까지 붙이면서 얘기했던 것은 그러니까 뭐 인건비 문제라든지 다른 어떤 비용 문제를 생각했으면 꼭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고 굉장히 글로벌한 어떤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에 투자를 결정했고, 이재용 회장의 표현 중에는 네. 국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광주로 거점을 정했다라는 네. 부분, 이런 것들이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각각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각각의 또 명분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가 성공하게끔 힘을 모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일하게 불편한 사람들은 국민의힘 쪽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특히 대구 이쪽 추경 의원님도 한마디 하시던데. 구미, 뭐. 네, 구미도 근데 그렇고. 거기도 어쨌든 소부장에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한 축의 비판 이런 건 있잖아요. 아까 이제 예를 들면 아까 곽우신 기자가 얘기한 게 보다 왼쪽에서 이제 오는 비판이라면, 그렇죠. 오른쪽에서 오는 비판 이런 거 있죠. 이게 4,600조가 현실감이 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 진짜 이게 되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미 대통령 임기를 5년이고 이 돈은 대통령 임기 5년에 감당할 수 있는 투자가 아니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저는 이 비판도 그 계획의 구체성이라든지 착공성이 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전에는 이런 계획도 없었잖아요. 근데 계획을 만들어냈잖아 어쨌든. 그래서 하겠다라는 건데, 뭐 TV 조선 같은 데가 지금 그 시비를 걸고 있어요. 뭐 현실성이 있느냐. SK는 단서를 달았다. 이재용 뭐 회장의
매장의 표정을 봤냐 뭐 이런 시비를 걸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뭐 우리 부자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 금액 자체가 안 와닿긴 해요. 그럼요. 근데 지금 보면 삼성이나 SK가 내년에 300조, 200조씩 이익이 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엔비디아 투자 규모 저희 어제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얼마나 막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다 읽지도 못해요. 그런 정도로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인지 못 읽었어? 끝내? 5.5. 5.5가 그게 뭐야? 동그라미 못 읽었네. 5.5. 그 달러 계산도 해야 되나 환율로. 결국 말았지. 못 읽었어, 못 아니 읽었어. 챗 GPT한테 진짜 물어보지. 말았지. 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한 8천 조 정도 네, 됩니다. 8천 조 정도. 네. 아, 1년 수입이요? 아니, 투자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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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 세계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예. 엔비디아에서 8,000조를 한다고요? 아시다시피 엔비디아는 그 팹이 없는 팹리스인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손발은 다 어딘가에 투자를 해서 그들에게부터 받아서 그걸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엔비디아가 8,000조면 8,000조에 해당되는 각각의 손발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중에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압도적인 무언가, 그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 규모, 뭐라 그래야 돼? 그거 스케일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뭐 부루마블이냐, 뭐 씨앗은행에서 돈 찍어내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맞잖아. 5.5조 달러. 이게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근데. 8,000조라고 내가 얘기해 줬어. 8,000조. 5.5조 그 뒤에 야 영어다 씨 이렇게. 근데 뭔가 중국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은데 중국이랑 우리나라 근데 반도체 미국이- 메모리 사업은 많이 다를까요? 미국이 이 허브를 아시아 5개 지역을 그러니까 후보지로 생각을 했어요. 뭐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뭐 등 이렇게 있는데 일본이 유력하죠. 사실 이런 구조적으로 보면. 근데 일본이 전력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지진이 나고 이래서 그래서 요 틈을 우리가 치고 들어간 게 있고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중국한테 패권이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한국 정부가 이렇게 기업이 움직이면 우리가 또 칩을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결망도 살아 있고 그래서 아마 미국도 대대적인 투자에 이제 나서겠죠. 그렇죠. 네. 자, 오늘은 지난주에 발표했던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실행을 위해서 기업과 중앙정부가 한자리에 모인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삼성과 SK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해 주신 기업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치 국무회의처럼 많은 부처 장관들 그리고 청와대 사무실장 여러 비서관들까지 함께해 주셨는데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구군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 누가 더 빠르냐로 결판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좀 이해가 안 되던데 이게 가능한 실제 상황이다라는 걸 전제로 왜 한쪽으로만 가냐, 왜 우리는 빠졌냐고 항의를 하더니 같은 입으로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뭐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니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한쪽 주장만 하든지 해야지. 가능하다는 전제로 그 실제 상황이라는 전제로 균형을 주장하다가 불가능한 걸 전제로 기만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게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는가? 한 가지만 하십시오. 둘 중에 하나. 비난,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비난을 하든지 가능하다는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 대한민국이 또 우리 국민들 또 어려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최대한 협조를 못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회의에서는 일단 추진 체제를 좀 정비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맡아서 빨리 시행할 것인지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업을 어디서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부지 선정을 좀 오늘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대체적으로 짐작하는 바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확정을 좀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논의할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서 오신 분들 있으신데 필요사항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 체면 차리기나 혹시는 뭐 어렵게 추상적으로 얘기 안 하면 좋겠고요. 직설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가 어떻게 얼마만큼 필요하다 이렇게. 또 관련 부처도 지원 방안과 추진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되겠습니다. 두리뭉실 절대로 안 됩니다. 명확하게. 그래야 일이 속도가 납니다. 우리 정부는 오는 8월에 반도체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는데 이 위원회와 연계해서 추가 회의를 통해서 꼼꼼하게 업무를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이 일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입니다. 새로운 출발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라고 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재정적으로도 반도체 산업 분야의 초과 재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포함해서 모든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되는 모든 그 애로점들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지금 숫자가 1조에 0이 몇 개 들어가시는지 아시죠? 숫자에 밝으시니까. 저 출처 박지 않은데. 12개 들어가더라고요. 1조에 12개가 들어가요. 0이 12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어떤 말을 하셨냐면 예.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숫자가 나올 거다라는 네,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언론인들한테 조금 죄송한 게 뭐냐면 계속 숫자를 물어보셨어요. 알려달라고, 네. 근데 말할 수 없으니까 입을 닫다 보니 약간은 좀 예측으로 갔거든요. 예. 그래서 최저가 900조였고 최고가 2000조였는데 제가 농담으로 다 틀렸다. 나중에 좀 창피할 거다. 이렇게 농담으로 했었어요. 예. 왜냐하면 언론인들도 짐작을 했지만 이 숫자는 네. 상상을 못한 숫자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 AI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규모의 경제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좁은 어떤 뭐 지역끼리, 사람끼리, 기업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말 그대로 뭐 실리콘밸리랑 경쟁해야 되고 잘 아시다시피 뭐 TSMC, PSMC랑 네, 경쟁해야 되고 이게 전 세계적인 단위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 자주 하시는 말이 있어요. 아이 시시하게 더 팍팍 이런 표현 자주 쓰시거든요. 그걸로는 경쟁 안 된다. 그걸로 무슨 뭐 세상이 달라지냐라고 했을 때 이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한 건 사실은 기업이 그 판단을 신속하게 내려줬다는 거죠. 그리고 뭐가 고마우냐. 나머지 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에 있는 뭐 규제라던가 내지 뭐 행정적인 부분, 인프라 이거는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서로 믿으니까 그 큰 돈을 투자한 거잖아요. 그렇겠죠. 네. 거기에 대한 감사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와. 기업 입장에서도 신뢰가 없으면은 쉽게 결정. 결정 못하지. 왜냐면 네. 그렇습니다. 많이 나오니까. 네. 와. 근데 이제 이게 투자 계획 발표였는데 이게 좀 임기 내에 하는 건지 아니면 임기 끝나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하기는 또 진짜로 하는 건지 이런 이제 생각은 가질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최대한 속도를 내서 일단 이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이를테면 말로만 하다가 이런 계획이 있다로 끝날 일은 아닌 겁니다. 첫째 가장 용인에서 지금 진행되고 네.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네. 경우는 기업이 직접 발표도 했잖아요. 확 당겨버리겠다. 네, 속도를 엄청 낸다고 속도를 하던데요. 내겠다라고 네. 말했고 네. 이게 또 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다른 지역이 기회가 더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가령 지금 서남권이라고 부르는 그곳은 광주와 전남이 통합이 돼서
뭐 5조에서 20조 정도 사이에 여력이 생겼거든요. 맞아요. 행정적으로. 어. 그래서 거기에 간 것도 크단 말이에요. 그 얘기인즉슨 뭔가 준비만 되면은 다른 곳에서조차도 동시다발적으로 더 갈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이걸 막연하게 뭐 100년 대계 이렇게 먼 미래가 아니라 정말 이 되게 중요한 세계와의 경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속도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결실들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임기 내로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임기 내에 결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임기 내. 전체 다 결실을 다 맺는다라기보다 임기 내부터도 결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임기 내. 네. 야, 너 축구 얘기할 때마다 이 얘기야. 네. 임기 내야. 이게 핵심이야. 전체가 제가 전부 다 완성이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아, 좀 과장 좀 하죠.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을 네, 거다. 점점점 눈에 보이는 증가와 그리고 변화는 분명히 보일 거라는 건 말씀드립니다. 네. 와. 진짜 되네. 저희가 이 관련해 가지고는 다룰 내용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예. 뭐 기술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목요일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은 이거를 환영해야 될 거 아니야. 국민의힘이 무슨 뭐 외국인들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좋긴 좋은가 봐. 그러니까 원래 좋으면 더 비난하잖아. 맹비난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걸 저희가 일부만 영상으로 좀 추려봤거든요. 네. 우리 대변인님께서 좀 잘 봐주시고 요거를 팩트로 좀 바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을 호남에 보내겠다고 합니다. 수백조 원을 투자해야 하는 기업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입니다. 용수, 전기,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기업이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네가 가라 호남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설득 요청에 따라 CEO들이 결단한 것이라고 하면서 직권 남용이나 강요 지시가 아니라 행정 지도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논란의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인가 동시에 공장의 입지가 정부의 간섭과 개입으로 결정된 것임을 자인한 관치 개입 자백 발언입니다. 이것은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니고 지역 차별 발전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그 내용과 과정은 오히려 지역 간 갈등과 불신을 키우는 국가 균열 발전에 가깝습니다. 정권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가 개입할 영역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괜히 충격적인 반응인데, 뭐 기업을 비틀어 가지고 호남으로 보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직권 남용이고 지역 차별이고 뭐 그렇다는 건데, 우리 대변인님께서 요걸 조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가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업이 투자를 하는데 아무리 비튼다고 그렇게 손해 보는 일을 당연하죠. 당신이 직접 나서서 하는 일은 없다라는 거고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님이 좀 재밌는 말을 해서 검색어에 올라간 말이 조족지혈이라는 게 조족지혈. 검색어에 올라가기도 했는데, 역사적으로도 누적된 다른 지역의 투자들을 다 합쳐 본다면 요건 세 발의 피다. 이건 그렇게 많지 않다. 근데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되셨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때 막 IMF 때문에 저희가 혼란스러운 시기였잖아요. 네. 나를 이 중요한 시기에 쓰기 위해서 운명이 좀 더디 나에게 기회를 준 모양이다라는 말씀이 제가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호남에도 같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가령 지금 지대를 지출해서 이런 파운드리 공장이라든가 그 펩 시설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굉장히 과밀하고 비싼 도쿄나 홍콩 같은데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가죠. 하지만 우리가 다른 조금 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는 그런 나라들을 눈여겨 보잖아요. 뭐 가령 뭐 베트남이라도 아직 좀 더 여유가 있는 공간들을 보는 이유는 왜예요? 거기서 훨씬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만한 여러 가지 지대 구입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투자 여건이 마련이 되는 거죠. 되려 이 도적지혈로 지금까지
조금은 외면당했던 게 어쩌면 여기여야만 하는 지금 필연적 이유가 되기도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용인만 하더라도 굉장히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지 마련도 쉽지가 않았던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에서 그것도 있고 두 번째는 워낙에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이미 호남에서 많은 준비가 그렇더라고요.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전기 문제 해결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남과 광주가 통합이 돼서 나름의 재정도 준비되어 네. 있고 소위 말하는 총알도 나름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라서 최적지야 최적지. 이 조건을 마련하면 됩니다. 제가 조금 아까 나왔던 분들 조금 이름을 다 기억해 놨는데요. 네. 제가 조금 전에 공지를 하고 왔는데 오늘 서남권에 가셨잖아요. 곧 있으면 충청권에 직접 가시거든요. 누가요? 대통령께서. 아, 네. 그래서 요 발표를 좀 세부 사항을 더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영남권도 가게 될 거예요. 네. 오늘 그 아까 봤던 분들 중에 몇 분이나 오나 한번 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인 또 지원 의사와 또 나름대로의 그런 통합 의사 그리고 행정적인 여지를 보여주면 1차거든요. 숫자가 좀 안 맞을 거예요. 4,700조 네네네. 정도인데 왜 아직 이 정부 발표가 다 4,700조에 닿지 않았을까? 예, 맞아요. 여지가 있고요. 아. 2차, 3차도 남아 있고요. 지방 정부와 여러 가지 협조가 잘 되면. 잘 되고 그렇지. 오시나 안 오시나 보고. 아니 그 약간 약간 농 비슷하게 말씀하셨지만, 네. 아니 당연히 협조가 잘 돼야 사업이 추진이 되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네. 더 마련하고 더 준비하시면 충분히 다른 지역에 지금 여전히 기회가 남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최적지야. 부지, 그렇죠. 에너지. 그리고 이제 물인데 조선일보는 이 물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호남에는 물이 없다고 또 난리를 쳤어요. 조선일보가. 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수자원 공사 사장이 요걸 또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거를 우리 또 조선일보에게 한번 바쳐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남권에 확보하고 있는 댐 중에서 현재 여유량하고 일부 조정량을 하면 40만 톤에서 50만 톤 정도 됩니다. 현재 상태로? 예, 현재 상태로 저희 수자원 공사만 단독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그리고 타 기관, 그러니까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댐, 그리고 발전용 댐, 그리고 농업용 댐을 활용을 하면 충분히 30만 톤 이상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하수 제용만 해도 광주 하수 처리장이 60만 톤 일일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기부하고 협의해서 댐 증구를 일부 하면 또 추가 여유량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서남권의 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대통령님 계신 데서 말씀을 드리는데 용수 문제는 수자원공사가 확실히 해결할 테니 용수 문제는 걱정을 하시 마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돼. 요거 짜고 한 거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발언권 기회 받고 즉흥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 요거는 뭐 사실 부연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부연할 거 없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까 우리 말했잖아요. 이거 좀 흠잡기가 어려워. 그래서 지금 경제 6.29 선언 아니냐라는 지금 커뮤니티의 말이 돌고 있어요. 그 6.29 선언으로 완전히 민주화가 바뀌었던 것처럼 요번 이 발표로 인해서 한국의 미래 먹거리라든가 미래가 바뀔 것 같은 정말 아주 중요한 퀀텀 모먼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이름이 붙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반대 논리로서 이제 요거 제가 비서실장 말을 조금 인용을 할게요. 사실은 특정 언론사를 지칭하긴 했습니다만 보수 언론의 프레임이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뭐든 좀 반대하고 싶고 한편으로는 좀 발목 잡고 싶은 말씀이긴 한데 좀 수자원공사 사장의 말을 그렇습니다. 좀 믿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과도한 비난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 과도한 비판,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SNS를 하나 올렸어요. 네, 그거 잠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타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요거는 존재하는 현상이니까 요거는 조금 말씀을 좀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작가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그거 있었어. 많더라고요. 근데 아니라고 청와대가 입장을 냈거든요. 요거는 그래도 또 어렵게 나와 주셨으니까
우리 수석 대변인님의 말씀으로 한번 또 다시 그 공지 제가 썼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저 써서 다 봤어요. 네. 사실 저 말씀을 여러 번 하신 말씀이에요. 이번에 네. 처음 하신 말씀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아니고 그래서 뭐 대지 눈에는 대지가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는 건데 처음에는 그날 워낙에 내일 발표할 우리 입장에서는 내일 아직은 모든 게 다 비밀에 있고 그렇죠. 언론에서는 숫자도 못 맞추고 있었던 네. 이 상황이었지만 내일 발표할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김빼기 기사들도 꽤 나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네, 맞아요. 네. 오해가 있을 만한. 그래서 그 바로 직전에 또 모 언론의 기사를 하나 대통령께서 걸어놓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로 이제 요 글을 올리고 나머지 6개를 거의 관련된 걸로 맞아요. 올렸거든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좀 마음 아프지만 그 함께 모든 한 방향을 봤던 분들 사이에 오해가 있다 보니까 좀 안 좋아요. 상징적인 말이다 보니까 상징은 또 한편으로는 또 해석의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서둘러서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저로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내일 이게 뚜껑이 열리면 완전 다른 얘기가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을 텐데 뚜껑을 열기 전이라 아직 개봉은 못 하겠고 네. 이제 설명은 잘 못 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곧 있게 될 여러 가지 AI와 관련된 투자에 대한 이야기니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직접 공지를 내게 된 거죠. 네. 그 공지 내실 때는 대통령과 소통 후에 내시는 겁니까? 대통령에게 그 소통을 그 약간 업무 비밀인데. 비밀이에요? 네, 뭐냐면 당연히 소통을 하긴 합니다만 네. 그 대답이 없을 때도 있으시죠. 네, 근데 그럴 땐 보통 오케이라고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번 사안은 당연하죠. 이거는 저 청와대 대변인은 제가 네. 의원 시절이나 혹은 작가 시절하고 달라서 네. 이런 게 말 그대로 대통령의 허락 없이 불가능하죠. 입장을 낼 수 없다. 그럼요. 그럼 저 여기 못 있어요. 됐다. 네네네. 깔끔합니다. 근데 그 지금 뭐 내부 갈등으로 굉장히 시끄럽고 그런 상황인 거는 뭐 모를 수도 없고 당연히 아실 텐데 그거를 좀 지금 청와대에서는 무겁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제가 조금 비유적인 표현을 한번 썼어요. 네. 그래도 그 말도 또 약간 오해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네. 농담으로 안나카르이나 얘기하면서 첫 문장이 모든 행복한 가정은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고 불행한 가정은 갖가지 이유로 불행하더라. 그러니까 뭔가 한번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겼을 때 그리고 이건 전 지지율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지지율이 잘 될 때도 갖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지율이 좀 떨어졌을 때도 갖가지 분석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 모든 말들을 다 유심히 듣고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어떤 것들은 취사 선택해서 듣고 요걸 것 같아라고 하나의 판단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해결 방법은 저희가 명확하게 선택을 해서 가야 되죠. 그렇죠. 그게 바로 저희는 민생 경제였던 거예요. 네. 그래도 이 복잡다단한 와중에서 일하는 정부로서 일을 잘해 나가서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균형 발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네. 그래서 조금 다친 마음도 다시 열고 그리고 또 화난 마음도 다시 달래고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 하는 말이잖아요. 본업 존잘. 본업을 잘해서 결국은 우리는 뚜벅뚜벅 조금 늦은 걸음이지만 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선택을 해서 이번 주 내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통령이요. 4번 임석 행사를 하고 4번 그 자리에 가서 같은 주제를 4번 반복하는 한번 사례를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 네. 이번에 그만큼 진심으로 아주 우리가 처음 정부가 시작할 때부터 준비한 거였지만 구체적인 단계를 준비하는 것, 기업하고 조율하고 이런 문제들도 6개월이 반년 넘은 프로젝트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민국의 명운과 정말 여러 그렇습니다. 가지 그렇죠. 오해를 불식할 정말 단초가 있다라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막 전직 대통령 막 혐오하고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좀 비판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막 혐오하고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일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제 오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아까 그 박지원 의원님이 그 이후에 좀 기류가 많이 달라질 거다. 이 갈등 수습의 첫 단추로 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저희가 좀 알고 있으면 오늘 제가 좀 숙면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욱 앵커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는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모욕뿐만 아니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모욕도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러니까 서로 네. 그걸 혹여라도 네. 저는 좀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최근에 아주 어린 세대들 보면은 좀 우리가 약간은 놓쳤던 부분이 너무나 그 낮은 자세를 즐겨 하셨던 노무현 대통령이 나에 대한 욕 해도 돼 라고 하셨었잖아요. 나에 대해서 뭐 네, 대통령 욕을 할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비거도 내가 먹고 너무나 관대한 태도를 가지시다 보니 제가 좀 가끔 놀랄 때 보면은 너무 어린 친구들이 의미도 모르고 가끔 멸칭어를 그건 쓸 심각한 때가 거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일테면 여러 가지로 독이 될 수 있는 말은 전직을 떠나서 네. 누구에게도 써선 아유, 안 되는 당연하네. 말이다라는 걸 먼저 너무 말씀을 당연한 꼭 말씀이죠.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그런 멸칭어에 엄청난 상처가 패이신 분이 사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맞아요. 네. 당신이 오죽하면 그 입을 얘기를 하면서 웃을 때도 있거든요. 뭐 이런 멸칭 있잖아. 네. 우리가 다 지켜봤잖아. 그런 부분에 가장 큰 상처가 있으신 분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내일은 사실상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뭐 상처들도 있고 뭐 어떤 갈등들도 있겠지만 매우 상징적인 부분으로 해소되는 아주 마법 같은 순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네. 저는 이 두 분이 만나서 뭐 민주진영 내에 가야 할 길도 얘기하지만 저는 대통령으로서 두 분 다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 그리고 지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360일 넘었는데 그 와중에 중동 전쟁이 100일이 넘더라고요. 저희가 그리고 기억나시죠? 작년 내내 전반기에는 미국 관세랑 싸우고 맞아요. 그리고 중동 전쟁이랑 싸우고 녹록치가 않습니다. 맞아, 이 맞아. 녹록치 않은 상황에 대해서 저는 두 분이 경험과 그리고 또 한편 성찰을 나누는 네.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되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에 미약하게나마 제가 좀 힘을 항상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태주세요. 예, 더 보태. 저랑 약속한 거 있잖아요. 네. 기억 안 나세요? 어떤 약속이죠? 더 웃겨주기로 하셨어요. 제가 더 웃기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잘안 야, 요새 어제 좀 웃겼어. 그게 아니라 여자가 약속이라 얘기하니까 굉장히 쪼네요. 무슨 약속을.